문예지 탐구 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자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2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연출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로운 문예지를 들고 왔네요. 네. 저희 처음으로 여기서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문학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는 문학과 사회라는 문예지 2019년 가을호 127호를 들고 왔고요. 또 마찬가지로 2019년 가을호인 문학동네 100호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린 소설들 살펴볼 건데 문학과 사회에서는 윤희영 작가의 단편 버킷을 살펴볼 거고요. 문학동네에서는 기준영 작가의 단편 사치와 고요를 저희가 이야기해 볼 건데요. 문학과 사회 문예지 소개부터 네, 해주실까요? 네. 문학과 사회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고 있는 문예지이고요. 찾아보니까 1988년 봄호로 창간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은 2016년 가을에 개편이 되면서 지금의 디자인과 형식을 갖고 있는 문예지로 계속 출간이 되고 있는데요. 네. 2016년 가을에 개편이 되면서 지금 문학과 사회라는 문예지의 좀 뚜렷한 특징으로 보여지는 그 코너가 하나 따로 생겼어요. 네. 코너라기보다는 이제 부록이 생긴 거죠. 특별 부록이. 네. 그게 이제 하이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예 문학과 사회 본지 말고 붙어 있는 다른 소책자인데 네. 그 하이픈이라는 부록을 통해서 매번 지금 시기에 문단에서 주요하게 볼만한 주제들이 선정이 되고 그에 관련한 평론가의 글도 있지만 네. 작가들의 에세이도 있고 문인이 아닌 사람들의 글이 실리기도 하는 등 좀 하이픈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그런 코너가 지금의 문학과 사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다룰 문학과 사회 127호 2019년 가을의 하이픈의 주제는 문학 발화라는 주제인데 말 자체가 쉽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학만 있어도 사실 쉬운 느낌은 아닌데 독자로서 발화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이지? 라고 봤더니 결국에는 지금의 문학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학과 사회 본지 서문에 쓰여 있는 거는 여러 평론가들이 1인칭의 역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묵직한 이슈에 대하여 경청할 만한 발화들을 타전해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설이나 그 안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이 있고 네. 그것들에 대한 비평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요하게 주목할 만한 말들을 네. 모아서 그거를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정리해주는 역할의 글들이 좀 모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문학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라던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면 좋을까가 궁금한 분이라면은 글이 쉽진 않지만 네. 살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호에 실려있는 작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시는 송찬호, 황혜경, 황인찬, 김소형, 임승유, 안희연, 이소호, 장현 시인의 시가 실려 있고요. 소설은 오늘 저희가 다룰 윤희영 작가의 버킷, 네. 이홍, 스토커, 허희정, 실패한 여름휴가, 박선우, 그 가을의 열대야, 그리고 정지돈 작가의 모든 것은 영원했다라는 장편 연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뷰 코너에서는 평론가의 리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인의 리뷰도 있고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리뷰 코너에 실려 있고 그 다음에 메타 비평 코너에서는 문학사라는 열병이라는 이소연 평론가의 네. 글이 실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문에서 좀 강조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쓰여 있는 글이 있었는데 네. 그 동문학자인 김태아님의 노발리스 혹은 부활의 꿈이라는 글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저희 그러면 네. 문학과 사회에선 이번에 윤희영 작가 버킷
네. 얘기해 볼 텐데요. 저도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버킷이라고 해서 버킷리스트 얘기인가라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고요. 맞아요. 네. 버킷 이 소설은 저한테는 읽는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읽었을 때 좀 속도감 있게 읽었는데 네. 그 이유는 소설 자체가 매끄럽기도 하지만 약간 대화들도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소설을 소개하는 걸로 선택한 이유가 지금 이 버킷이라는 소설의 화자인 내가 굉장히 저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감이 돼서 좋았다라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평소 했던 생각들이 여기에 되게 잘 짚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화자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이 화자가 좋지 않게 보이는 면도 있고 네. 공감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솔직한 면이 있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좀 호감이 들었고 그리고 태정이라고 이 화자인 류미가 대학 때 만났던 선배 언니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캐릭터도 뭔가 소설 속 주인공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멋있는 이미지의 뮤지션인데 어느 날 모든 이제 음악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태정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이 좀 매력적이기도 했고 호기심이 네. 좀 드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줄거리가 네. 사실상 류미라는 사람은 음악 웹진에서 일을 하다가 음악 평론가와 결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 회사도 그만두고 네. 이제 다른 새로운 삶을 좀 설계해 나가고 있는 중인 류미라는 화자가 등장하고 그 류미가 대학 시절 알게 된 태정이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만나기는 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교류한 것보다는 12년 동안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네. 교류를 해온 좀 특이한 사이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혼을 하고 류미가 이제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다시 찾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태정을 다시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대전으로 태정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줄거리의 큰 얼개입니다. 네. 근데 좀 웃겼어요. 처음에 빵집이 먼저 나오는데 성심당. 네, 여기 네. 사실 이 소설 첫 페이지부터 한 네. 서너 페이지, 그러니까 처음 분절되는 전까지는 이거 진짜 제가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읽어드리자면 네. 그 성심당이라고 이제 상호가 나오진 않지만 네. 그 빵집의 빵을 대전에 가면서 사는데 그거는 평소에 류미가 전혀 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왜 자기는 유명 빵집에 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 빵을 사지 않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앞에서. 네. 읽어드릴게요. 류미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어도 평범하다는 말 속에 꾹꾹 눌러 담길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다. 세상에 어떤 통속성과 진부함이 공격해 온다 해도 결코 거기에 굴복해 자기다움을 내주고 함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류미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평범하고 그 진부하다고 알려진 일들 속에 자신이 포함되는 거를 좀 못 견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그맣고 거의 소박하다고도 할 수 있는 과잉된 자의식이 류미에게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불안에 맞서 싸우는 거의 유일한 무기였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왜 뭐 맛집에 줄 서 있거나 어디 여행 가면은 꼭 코스 찍고 다니는 네. 류의 여행 자체에 흥미가 없고 그 줄 서 있는 순간을 제가 좀 못 견뎌하긴 하거든요. 좀 네. 민망한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진 않지만 비슷한 거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류미는 그게 불안에 맞서 싸우는 거의 유일한 무기였다고 표현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의 반감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걸 추구를 하는데 네. 대신에 류미는 이혼 후에 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그 관점을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평범하고 진부하다고 알려진 일들 속에 그런 식으로 평가절하될 이유들이 실은 별로 없다는 것. 그리고 남의 말을 듣는 일과
무언가를 직접 맞닥뜨리고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냄새를 킁킁 맡아보는 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타인의 시선 때문에 어떤 경험과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도 류미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약간 구구절절 맞는 말처럼 또 네.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류미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이 앞에 서너 페이지 안에서 설명이 되는 게 좀, 이 류미라는 사람이 궁금하다,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 소설이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것은 형식적인 부분이었는데 형식적으로 조금 단순하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네. 이제 그 단순한 게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처음에 류미의 삶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 나오고 뒷부분에 이제 태정을 만나는데 태정의 집에 가서 류미가 만나죠. 네. 근데 약간 인생의 멘토처럼 생각했던 언니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거의 뒷부분이 그 둘 사이의 대화로만 이루어지더라고요. 되게 연극처럼 그 네. 대화의 표현도 이렇게 하이픈 써가면서 대사가 등장하는 것처럼 네. 전개되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독특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끝날까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뒤에 이제 빵을 먹는 걸로 끝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네. 처음 읽었을 때는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연극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근데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는 궁금증이 괜히 추측해보고 싶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그거는 영영 작가님이 얘기해주지 네. 않으면 우리는 모르겠지만 약간 댓글 다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특히 그냥 일상적인 뭐 먹을래 이런 대화도 등장하지만 네. 되게 문어체적인 대화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문어체 같아요. 뭐 약자성 하나를 무기로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막 이런 말들을 네. 서로 심지어 12년 동안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은 감정을 네. 나누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날선 대화를 하는 것도 신기하기도 했고 물론 이제 태정의 지금 상황과 류미의 상황이 날이 설 수밖에 없는 그건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어쨌든 저한테는 게시판 혹은 SNS에서 댓글로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느낌을 두 번째 읽었을 때는 받았어요. 그게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생각해보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건 거의 12년 동안 네. 전무하다시피 네. 하니까 만났을 때도 진짜 얼굴은 보고 있지만 서로 글로 필담하는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하네요. 그리고 12년 동안 주고받은 단편적인 메일, 안부를 묻는 정도의 메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힘든 일을 루미는 털어놓긴 했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오히려 잘 알지는 못했다를 깨달았을 법한 대화들이어서 읽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저도 그 작가의 의중은 모르지만 저 나름의 추측은 이거예요. 이 얘기를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하고 싶으니까 소설을 썼겠죠. 네네네. 근데 이 작가가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나는 되게 적나라하게 하고 싶어. 정말 제대로 한번 내뱉고 싶어. 그쵸. 근데 그럼 어떤 형식이 어울릴까? 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런 캐릭터들을 만나게 네. 해서 이 두 사람에게 말을 시키는 게 어쩌면 뭐 투박할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덜 치장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네. 적나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해야겠어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약간 어떤 작정 같은 게 느껴지기는 네, 했어요. 작정. 네. 작정하고 썼구나라는 느낌이고 네. 그것도 심지어 못 알아들을까봐 네. 내가 굉장히 제대로 얘기해줄게 같은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어떤 거에 대해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류미가 왜 이 음악을 그만뒀는지를 묻게 되고 그러면서 태정이 좀 자신을 좋아했던 사람들한테 네. 괴롭힘을 당한 경우들을 털어놓잖아요. 그게 근데 특이한 경우라고 보일 수는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로 읽히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괴롭힘을 당하는 순서라든가 사례 같은 것들 뭐 예를 들어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태정은 옛 동창으로부터 자신이 아는 사람도 음악을 하고 싶은데 데모곡을 음반 기획사에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받고 네. 음반사 대표한테 전하는 것도 사실은 성의를 보인 거잖아요. 네. 뮤지션이면 이런 부탁을 사실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태정은 본인이 도와주고 싶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건데 고향 친구가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네. 음반사에서 거절의 메시지를 해서 그 말을 전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는 고등학교 때 너한테 받은 상처가 엄청 크고 네가 내가 왕따 당하는 거를 방관했잖아 라고 비판을 하는데 네. 태정의 기억에는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런 일이 그 친구가 왕따를 당했던 사실도 자신은 몰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친구의 비판이 갑자기 날석에 원망하는 게 납득은 안 되긴 하는데 당연히 납득이 안 되죠. 네, 근데- 다른 걸로 갑자기 옛날 기억 끄집어내서 막 비난하는 게 그쵸. 그런 식으로 태정한테 네.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읽어드리자면 나는 돈을 내고 당신의 노래를 들었고 앨범을 샀고 다른 가수들도 많은데 유독 당신에게 애정을 품어주었는데 당신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고 그들은 말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얼마 전에 이효리 씨도 네. 되게 가까운 팬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자 그 인스타그램 DM으로 욕을 보낸 일에 대해서 방송에서 털어놨다라는 글을 봤어요. 네, 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팬이랑 화해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준 애정을 내가 만족할 만큼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공격하는 사람들이 태정의 주변에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이제 류미와 태정이 말을 주고받는 건데 류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사셨던 거예요? 라고 얘기하거나 왜 네. 신고하지 않았어요? 네. 라는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대처 방법 같은 거를 왜 네. 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도 약간 뭐지 싶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네.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들을 한 것 같이 이제 나중에 납득이 되긴 했어요.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이게 결론을 내기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주제 같기는 어렵죠. 해요. 그러니까 소위 태정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류미가 좀 독하게 말을 하는 부분에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어요. 심리조종자. 자신이 가진 약자성 하나를 무기로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려 들죠. 전혀 관계없는 일로 극도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남들은 나쁜 사람들로 만들면서 원하는 걸 얻어내요. 라고 이제 좀 냉철하기도 한데 네. 무심한 말로 읽히기도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태정은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을 이제 계속하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도 상대가 가진 것, 자기 눈에 보이는 상대의 고통, 자기 몸에 느껴지는 고통 같은 것들로 가치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데 이게 류미 말도 맞고 태정 말도 맞고 다 맞아요. 일면 합당한데 이 소설 안에서도 무언가 결론을 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대화 자체가 좀 힘이 있어서 네. 류미의 그런 사적인 아픔도 사실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소설을 읽고 나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대화. 맞아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류미 말을 들으면 그래 맞아. 이 약자성을 무기로 이렇게 남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라고 막 생각했다가 태정의 말을 들으니까 네. 그렇지. 사람들은 다 주관적인 고통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걸 객관화하는 게 가능할까? 막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류미가 그게 안 되니까 도망치라고요. 막 이렇게 네. 얘기하면 그래 도망쳐야지 내 삶을 망가뜨릴 순 없잖아. 막 생각하다가 또 태정의 약간 그런 내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안고서 막 맑은 노래만 부르는 거기에 네. 회의를 느껴라는 말도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류미가 맞아요. 어쩌면 자기가 태정한테 그런 삶을 강요하는 선배는 계속 네. 노래를 불러야 돼요라는 삶을 강요하는 게 롤모델을 갖고 싶어서 자기가 그런 멘토를 갖고 싶어서 자기가 그런 기댈 수 있는 언니를 맞아. 갖고 싶어서 그 태정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를 살짝 하는데
저는 그 말도 되게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태정의 그런 가녀리지만 되게 싸우는, 강하게 네. 싸우는 듯한 이미지를 좋아했는데 강한 무언가와 싸우는 사람의 얼굴이 맑고 여리면서 의연할수록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다. 맞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그야말로 불가능한 어떤 것에 대한 강요, 패티시에 가까운 환상처럼 느껴졌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사회적으로 보기에 의연하고 정의롭고 뭔가 순수하게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부분에는 상당히 정말 어쩌면 패티시적인 그런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둘이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잖아요. 중후반의 나이를 거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시기가 되면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예상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고 그런 일을 나는 이렇게 대처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게 완전히 맞는 방법이라는 건 지금 없고 그거를 좀 찾는 중이잖아요. 네. 이 둘은.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상황의 시기에 그런 일,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 아까 주영님이 읽어주신 다음에 태정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다짐하듯 말했다라고 이제 쓰여 있긴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체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앞에 살았던 것처럼 너무 우아하게 살지는 않을 건데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어. 이 말이 이 소설에서 결국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왔을 때 그 방법이나 선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일순간 바꾸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이 되게 단순한 형식에 단숨에 읽히는데도 읽고 나면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느낌이 좀 네. 들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드러나는 무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슴 아프게 사실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몇 대목만 얘기를 네. 드리자면은 류미가 회사에서 밝은 이미지의 후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종이 귀퉁이에 낙서를 한 걸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그 후배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라고 낙서를 한 거를 보고 놀란다거나 네. 몇 달 후에 그 후배가 자신에게 자낙스 같은 게 있느냐고 물어오면서 그냥 조금 이것도 무심하게 그냥 요즘은 다들 먹어요 그런 약 하고 중얼거렸다 얘기를 하고 네. 류미는 나도 그 약을 복용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꺼내면 자기가 또다시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꺼내게 될 것 같고 그건 안전하지 않았고 자신 네. 안에서 이미 극복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간 일이라고 규정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분류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네. 류미는 이제 그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치 어떤 상자에 넣어놓고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아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혼하면서 남편이랑 속해 있었던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모여있는 네. 모임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 안에서 바람을 피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네. 결국 나중에는 그 모임에서 류미는 빠지고 그 새로운 연인과 그 남편은 그 모임에 남아있는 거를 지켜보는 입장인데 네. 거기까지도 마음이 아픈데 심지어 꿈에서 류미가 그 모임에 다시 나가고 더 심지어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것 유명인들과 어울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었던 자신에 대해서 되게 그냥 약간 남 얘기처럼 써놓는데 그게 근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이게- 느낌표 2개 쳐놨어요. 진짜. 이게 진짜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잃어버린 거에 대해 아파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도 네. 그냥 그 자리에 원래대로 있고 싶은 마음 같은 게 너무 그럴싸했어요. 이거 너무 네. 네. 나도 이럴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죠. 되게 솔직한 이런 어쩌면 약간 부끄러운 그런 감정이 네. 되게 솔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마냥 희망이나 네. 나아짐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그 버킷이라는 이제 제목이 네. 그 이들이 이제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그런 험한 말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버킷에
이제 해버리라고 태정이 네. 류미한테 선물해주는 게 버킷인데 네. 결국 류미가 이제 이 버킷에 흙을 담고 당근을 네. 심잖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싹이 나고 약한 뿌리를 갖고 있지만 당근이 자라긴 하는데 당근이 무럭무럭 자라게 잘 지킬 거야 뭐 이런 식의 네. 다짐으로 끝나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네.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버킷에 말을 쏟아내고 그 안에 분명 어떤 도끼가 남아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참 더 류미라는 인물에 대해 좀 공감하게 되는 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류미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네. 한창 힘들 때 자신의 입에서 자꾸만 저절로 흘러나오던 욕설들이 류미는 듣기 싫었다. 어떤 사람들이 혐오스러웠지만 그들에 대한 혐오 속에 푹 빠져있던 자신도 혐오스러웠다.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인간 전체를 혐오하게 될까봐 두려웠다라고 이제 쓰여 있는데 저도 맨날 입버릇처럼 인간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인류애를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들이 네. 오면 엄청 그런 거에 투덜댔거든요. 근데 진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감정을 갖게 됐을 때 사실 제일 괴로운 거는 나도 그 혐오 감정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맞아요.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과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누구를 좋아해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아까운 인생인데 라는 네. 말처럼 이렇게 누굴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힘껏 미워하고 그거를 또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맞아요. 거. 그래서 참 그때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남아있을 때 기분이 너무 싫죠. 그 감정을 갖는 게. 근데 류미라는 사람 그리고 태정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미움을 받았다가 미워했다가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인생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게 네. 지금의 제 상황과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이란 말이 맞아요. 네, 되게 저도 와닿고 네. 와닿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막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는 그런 막막한 마음들이 네. 그 막 류미가 버킷에 대고 말을 하면서도 네. 막 허공에 대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고도 쓰여 있잖아요. 네. 아무리 닦아내도 마음의 원한을 완전히 지워낼 수는 없을 것만 같은 마음, 버킷에 아무리 쏟아내더라도 네. 그러면서 이 말도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한번 비틀려버린 사람이니까 영원히 비틀린 채 살아야 합니까? 제가 왜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왜 전데요? 하고 허공에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 말도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왜냐면 네. 자기 자신을 한번 비틀린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혐오라는 감정에 한번 빠져버린 사람이 네. 내가 이제 좀 비틀려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인정하게 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루미가 뭐 간신히 어떤 생활을 이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혼잣말을 하게 되면서 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간신히 새로 마련하고 공들여 닦아놓은 보금자리가 또다시 상해버릴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상한다는 거나 비틀려 버린다는 거나 내 인생이 훼손되어 버렸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소설이라 공감을 하면서 내가 치유되는 느낌이 아니라 나를 또 다시 막 회집어 놓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 거인지에 대해 막 생각해보게 만드는 네. 그런 소설이더라고요. 네. 맛있는 튀김 소보를 네. 먹으면서 네. 끝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아마 앞에서 부정했던 그 단순한 것들의 힘이 네. 마지막에 연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막 우유와 맛있는 빵으로 좀 지탱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룸이라는 사람이 그 전의 인생에서는 부정했던 그런 단순한 것들의 힘에 대해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면서 네. 그러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치유해주는 거는 이런 맛있는 거 먹고 소소한 거에 즐거워하는 것밖엔 답이 없나? 그런 생각이 하기도 근데 했어요. 소소한 것의 힘은 정말 큰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진짜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윤희영 작가의 단편소설 버킷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희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문학동네 백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하는데요. 네. 화제가 그래도 주변에서 저는 꽤 됐다고 느껴졌어요. 많은 네. 사람들이 백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제 주위에서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백호가 두껍고요. 네. 특별부록이 네. 제 주위에서는 특별부록 때문에 이걸 네. 샀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이게 아니요, 문학은 그런 것입니다. 라는 네. 책인데요. 100명의 작가일 거예요, 아마. 황동규, 마종기, 김혜순 이런 작가들부터 중견 작가들도 있고 마지막에 김지연, 박세랑 작년에 문동 신인상 받으셨던 분들까지 문학에 대한 짧은 에세이들을 실은 작은 책자가 네. 부록으로 들어가 특별 있어요. 부록이 있죠. 그래서 저도 몇 편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뭐 산문집이나 그런 칼럼 같은 것으로 에세이를 쓰지 않는 작가들의 에세이가 들어있어서 네, 맞아요. 오히려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네. 읽는 게 저한테도 좀 흥미로웠고요. 네. 문학동네 백호는 여러 가지 신인상이나 김승옥 문학상이나 네, 네. 청소년 문학상 네. 발표도 이번에 개간지에 많이 실려 있어요. 네. 그 김승옥 문학상은 대상 윤성희 작가가 네. 받았는데 이게 단편을 대상으로 하는 네. 작품이고 우수상까지 저는 좀 라인업이 네, 다들 네. 너무 단행본으로 빨리 네. 나오길 기대하는 라인업이었어요. 네, 맞아요. 권여상, 김금희, 조혜진, 최은미, 편혜영, 황정은이 작가들이 우수상을 받았고 윤성희 작가의 작품이 대상을 받았는데 어느 밤이었나요? 네. 저도 읽었었는데 이거 받았구나. 이거 진짜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어서 저도 좋았고 네. 백호 기념으로 시랑 소설은 젊은 작가 특집이 실렸어요. 네.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조인호, 김상혁, 김현, 안미옥, 안희연, 백은선, 황유원, 박세미, 문보영 이렇게 실렸고 소설은 기준영, 김금희, 박민정, 백수린, 강화길, 김봉곤, 박상영 진짜 요즘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 다 네, 망라돼 네. 있어서 한국문학 좋아하는 독자들이라면 이건 사야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라인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권여선 작가 초점 코너였는데요. 네. 권여선 작가랑 박민정 작가가 대담을 하면서 권여선 작가의 작품 세계랑 특히 레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읽고 나서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썼을까 했던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돼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좋았던 게 요즘에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이 되게 화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민정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소설이라는 장르가 원청적으로 대상화라는 걸 수반하고 또 당연히 감수하는 장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장르적인 규칙과 소설적 장치로서의 역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서로 잘 조합해야 할 것인가. 이게 요즘의 화두다. 표현의 자유와 윤리적 문제. 이게 되게 경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작가적 고민들이 보여서 네. 이것도 저는 읽으면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문학동네 백호 특집의 서문은 되게 그 백호가 거쳐온 시절 네. 여기서는 되게 낭만적인 표현이라서 100번의 계절 동안 지속되었던 이 문학동네 개간지에 대한 그 90년대부터 거쳐온 이야기들이 선문에 있어서 아마 이번 문학동네는 꽤 문학 좋아하는 분들이 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아까 얘기하신 특별 부록도 많이 소문이 난 것 같고 네. 그래서 서문 읽고 이거를 들여다보면은 뒤에 부분 읽으면은 더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약간 딴 얘기인데 그 윤성희 작가님 저희 요소야에서 처음 소개해드렸던 네. 작가의 작품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 받으셔가지고 되게 저도. 괜히 기뻤고 저도 기뻤습니다. 그다음에 최은미 작가의 운내가 우수상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또 맞아요. 소개해드렸던 몇 회였죠? 저희가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반가움이 있었고 그리고 네. 백호에서 그 변화가 있더라고요. 신영철
평론가가 네, 편집위원회에서 다음호부터. 물러나기로 네. 했다고 101호부터라고 네. 해서 101호가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한 시절이 지났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100호를 본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이 소설 중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저희 기준영 작가 작품 제가 들고 왔는데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 찬찬히 여기에 실린 소설들 만나볼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준영 작가의 사치와 고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기준영 작가의 소설 저는 좀 오랜만에 읽은 편이어서 되게 네. 흥미롭게 읽었고요. 이 소설이 일단은 재밌었던 게 좀 자극적인 사건으로 딱 시작을 해요. 근데 전개가 이 자극적인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네. 이야기로 전개가 돼서 재밌었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이 주인공이 미주라는 여자인데요. 20, 30대 여자이고 사살 어린이집 교사예요. 네. 근데 이 미주라는 여자가 남자친구랑 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남자에게 과도로 복부를 네. 찔리는 그런 사고를 당하죠. 바로 이 첫 대목이 나와서 그러면 이 미주가 이런 식으로 급습을 당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려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남자에게 복부를 찔렸고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서 7차례 병원을 오가면서 상처는 다 아물었다. 이렇게 약간 사건 자체가 종결이 되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고 이 미주라는 여자의 삶에도 어떤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소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당시의 사건 당시 상황을 앞에 서술된 걸 줄 보면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남자친구는 놀라 굳은 채로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제 몸에 쏟았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그 괴한하게 찔렸을 때 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네. 오히려 그녀와 같은 관광버스에 오르며 눈인사를 나눴던 모녀가 네. 괴한을 붙들고 때리고 넘어뜨리며 비명을 질러대서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미주가 이 남자에게 좀 정이 떨어지고 네. 뭐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 다음에 미주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어린이집도 그만두고 네. 현관문의 안전고리와 디지털 도어록과 방범창과 블라인드를 최신품으로 교체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그 사건의 외적인 상처는 아물었을지라도 네. 내적인 상처를 받은 채로 약간 웅크리고 살게 된 그런 삶을 갑자기 살게 돼요. 그리고 엄마가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다는 걸 미주가 거기서 밝히면서 그 어머니의 옛 친구에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의 옛 친구와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의 큰 줄기는 어린이집에 사표를 낸 미주가 어떤 사람의 소개로 한 전원주택에 일주일 동안 두 아이를 봐주는 약간 보모 역할? 네. 그런 돌보는 사람으로 가면서 그 네. 집에 가서 그 첫날 밤에 그 아이들과 거기에 사는 그 아이들의 할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뒷부분에 주요한 이야기 서사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어떤 좀 굴곡진 서사를 갖고 있다기보다 네. 큰 충격적인 사건을 딱 하나 제시하고 그로 인해서 내면에 어떤 상처가 생긴 여자가 네. 어떤 집으로 가서 하루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좀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저한테 이 미주의 마음이랑 네. 여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미주가 일주일 동안 돌보게 된 전원주택에 사는 아이들의 마음이 저한테는 좀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상실감이나 혹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어떤 무엇 같은 거?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남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소설은 나한테 계속 여운을 남기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걸 일단 골라왔고 네. 일단은 분위기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읽었고 네. 그리고 앞에 있었던 사건도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미주는 7차례 병원에 오갔다. 상처는 깊지 않아 염증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안 큰 고통 없이 아물어 갔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그냥 저는 큰 고통 없이 아물어 갔다라고 해서 네.
뭔가 예상되는 전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 거의 모든 것들이 전과 같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딱 끝나요.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 대한 정리 같은 게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가 그 외에 거의 모든 것들이 전과 같지 않은 삶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전개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것들이 직접적인 표현이나 사건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묘한 불안 혹은 그냥 약간 뭔가 기울어진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뭐 일상을 살기도 하고 뭐 잠을 못 자거나 이런 불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사람을 대한다거나 지금 이 그녀로 나오는 미주가 어떤 캐릭터인지가 앞에 설명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네. 직업적인 정보나 그런 건 있는데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독특하고 네. 집에 있는 할머니하고 대화하는 것도 독특하고 네. 뭔가 기묘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땠던 사람이길래 이렇게 된 거지라는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그 어머니의 옛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연락을 주고받는 게 네. 또 하나의 축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의 일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평온했던 시절에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해서 지금 이게 등장을 했나 싶다가도 또 이제 근데 그 어머니의 옛 친구도 미주에게 뭔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이 오고 가는 것들,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도 소중한 존재를 잃은 경험이 있고, 네. 이 어머니의 옛 친구도 그러니까 미주의 엄마인 옛 친구를 또 잃은 거를 나중에 들으면서 네.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연락을 받으면서 인연이 이어지는 거긴 한데 그 살아온 세월이 어쨌든 미주보다는 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을 겪으면서 이전의 삶과 거의 모든 것들이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인가? 그게 근데 어린아이, 미주, 그 다음에 엄마의 옛 친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노는 상황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관계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하나의 소설 안에 있으니까 이게 뭐지? 라는 식으로 좀 분위기도 독특하고 네. 이 이야기 구조에 대해서도 되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렇게 읽었어요. 네. 근데 진짜 어머니 친구랑 전화 통화도 하고 뭐 네. 문자도 주고받잖아요. 네. 편지도 보내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서사에서 아 이거는 분명히 이 역할이야라고 예상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어머니 친구와의 대화가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장치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독특하다는 일단 생각은 들었고 미주가 이 전원주택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가면서도 약간 기묘한 느낌을 주죠. 일단 택시를 타고 가는 것도 납치되듯 전원주택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미주가 거기에 가고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7살짜리 남매가 있고 그다음 그들의 할머니인데 친할머니는 아니고 네. 재혼한 이제 네, 엄마의 어머니 이제 그 새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새 할머니인데 이 새할머니도 독특하지만 미주도 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이 좀 네. 어린이집 선생님다운 말투는 아니에요. 그 처음에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가를 만났을 때 이 여자아이에게 얘 난 며칠째 잠을 못 잤어. 일은 내일부터고 너는 네 맘대로 하지만 나는 오늘 쉬어야 돼. 이렇게 사실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아이들 돌보러 온 사람이 약간 말투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시크한 느낌. 그리고 이 아이들도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이 아이들은 이 집에 엄마 없이 할머니가 가서 남아있는 이유가 이 집을 사랑하고 있음을 네. 부모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빠는 이 집을 팔고 싶은데 이 집이 자기네들의 돌아가신 친어머니와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집을 팔 수가 없어요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아빠가 그러면 니네 여기서 TV도 음악도 스마트폰도 게임도 없이 일주일 동안 버텨. 그러면 내가 너네들의 마음이 진심인 걸 알고 팔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독특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집에서 약간 버티고 있는 느낌? 네, 엄마 아빠 없이. 근데 그런 아이들이 독특한 일을 겪고 삶이 기울어진 미주와 만난다. 이 사람들끼리의 약간 말은 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교류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나 느낌 같은 것들이
약간 묘하게 섞이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미주가 손님들을 초대하면 좋을 텐데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너무 웃겼어요. 네. 아니, 웃긴 게 아니라 약간 공포 영화 같기도 네. 하고 뭐지 이 대화는? 네. 마지막 밤은 문 앞에 와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손님들을 초대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아이들이 누구를요? 이랬더니 울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랑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새할머니가 아니 왜 애들을 홀리고 그러냐고. 이 말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이거는 어떤 사람 어쨌든 고용한 입장인데 이 네. 할머니의 입장은 네. 근데 타박하는 방식이 왜 애들을 홀리고 그래요라는 대사가 그러니까요. 튀어나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스마트폰도 TV도 없는 집에서 새할머니는 할머니는 이제 와인을 마시고 있고 이 하얀 가죽 소파에 넷이 앉아가지고 좀 독특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갑자기 우리 손님 초대하자. 누구요? 근데 막 이게 저는 공포영화처럼 기괴하진 않았고요. 일견 아름답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네. 네. 왜냐하면 이 생상스의 백조 멜로디 나오는데 마지막 장이 이렇게 되거든요. 환각처럼 눈앞에 이제 그림을 펼쳐보는 걸 지켜보는데 이 전원주택을 둘러싸고 회전목마가 돌아간다.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탄다. 네. 그녀가 아는 죽음과 슬픔, 사랑 또 알 수 없는 다른 삶과 고통, 환희가 수많은 사람의 형상으로 목마에 올라탄다. 노크 소리가 들린다. 현관문이 열린다. 이게 막 귀신들의 잔치 이런 느낌보다는 맞아요. 저는 진짜 미주가 사랑했던 엄마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엄마 아마 이 아이들은 집에 살고 있다고 믿는 그 아이들의 친엄마가 함께 찾아와서 이 기묘한 밤에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약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미주가 전원주택에 찾아오잖아요. 네. 근데 현관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원에 네. 백발의 여성과 청소년이 있잖아요. 네. 그들은 귀신일까요? 그거 저는 그냥 스치듯 저도 처음에는 스치듯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들어가면서 보는 네, 그 잠시만요. 현관 오른쪽에 이곳에 잠깐 들른 손님들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네, 그 이제 위에 트레이닝복을 입은 청소년과 청소년과 흰 원피스를 입은 백발의 여성이요. 근데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이 소설의 장르가 조금 그러니까 저도 공포영화 같다고 한 게 네. 뭔가 으스스해는 아니고 네. 약간 대사의 톤이나 그러니까 소설의 서술 방식이 공포 소설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와인을 마시는 장면들도 여긴 그렇고, 참 넓고 평화롭네요. 네, 그런 대사들이나 네. 왜 홀려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주영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더 그렇게 느껴지네요. 공포 소설스러운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면서 네. 더 그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더 다른 세계에 살 것 같은,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는. 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미주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미주가 사실 이 일을 그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미주가 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녀는 그 일을 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필 그런 제게 때마침 잘 되었다는 듯이 말을 거는 이 우연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살피겠다고 마음먹었다. 저는 이게 계획이 흐트러진 삶을 사는 어떤 여자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그 밑에는 좀 삶에 대한 대단한 절망감 같은 게 저는 들어있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네. 약간 그런 식의 전개도 생각해보니까 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네. 딱 그 고딕 소설의 도입부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옛날 고전적인 고딕 소설로 치면은 가정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집에. 근데 네네네. 이제 외떨어져 있는 한적한 시골에 있는 네. 어떤 저택에 들어갈 때 다들 이제 약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입주하게 되는 그런 거나, 그러니까 네. 전혀 상관없는 문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귀가 어두워지는 만큼 목소리가 커지는 노인들에 대해서 그 전 남자친구인 이 일을 소개시켜주는 상훈이라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네. 그때 미주는 공포의 감각도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느냐고 대꾸했었다. 그러니까 미주는 그 일을 겪고 모든 게 약간 공포와 불안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인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미주가 간 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평범한 가정, 그냥 잘 사는 집안의
그 아이들이 또 애정을 갈구하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보편적인 모습으로도 그려낼 수 있는데 네. 미주의 등장과 함께 그런 것들이 되게 묘한 분위기를 던지게 되는, 자아내게 되는 그런 소설로 얘기를 나누면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네요. 왜냐면은 막 사실은 뭐 마지막 밤은 문 밖에 와 있어요. 이럴 때도 네. 마지막 밤이요. 개은이 물었다. 겁주려는 거죠. 하지 마요. 이런 식으로 사실 되게 일상적인 말들을 아이들은 하잖아요. 네. 이 미주가 자는 것도 구경하고 네. 그건 정말 그냥 그 또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 같은데 미주가 그걸 다 되게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 기묘함? 이 어떤 형식은 공포 소설의 어떤 설정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계속 미주에게 좀 마음이 네. 쓰이고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대목도 나오는데 미주가 되게 이 집에 와서 아릿한 안도감을 느껴요. 네. 그러니까 쓰러져 주저앉게 된 곳에서 문단속을 하고 있느니 차라리 한 데서 문제들이 저를 선택하도록 스스로를 열어 허락할 것이었다. 그러고도 너무 애쓰지 않는 당분간 미주는 그걸 원했다. 그러니까 미주가 정말 어떤 극명한 공포 같은 것을 직면하고 난 다음에 그래 공포가 나를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네,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 맞아요. 어떤 삶에 아무런 기대가 없고 그냥 포기만이 남았을 때 맞아요.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도 독특하고 이 집도 네, 독특하고 네, 그래서 맞아요. 만나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을 초대하자고 하는 것까지 이 소설의 기묘함을 살리고 있는 느낌. 네. 그런 점도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준영 작가의 단편 소설 사치와 고요에 대해 얘기 나눠봤어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이어서 문학동네 2019년 가을호에 실린 소설들 살펴보겠습니다. 김금희 박상영 작가 소설에 대해 얘기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윤희영 소설 버킷의 일부를 경희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류미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도마에 채소를 올리고 썰다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혼잣말로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험한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말들로 부엌과 거실과 방이 가득 차고 창문으로 시커먼 기운이 흘러넘칠 것 같았다. 류미가 간신히 새로 마련하고 공들여 닦아놓은 보금자리가 또다시 상해버릴 것 같았다. 태정에게서 양철로 만들어진 작은 버킷이 배송되어 온 건 류미가 그 이야기를 메일에 쓰고 며칠이 지난 뒤였다. 지름이 15cm쯤 되는 조그맣고 앙증맞은 버킷이었다. 태정은 메일에 이렇게 썼다. 그런 말들은 그 버킷에만 모으렴. 그러면 괜찮을 거야. 누구한테도 나한테도 할 수 없지만 자꾸만 쏟아지려는 말들이 있을 거야. 그 말들이 곧바로 멈춰지지는 않을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속에 담고 있는 것보다는 나아. 하지만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말들과 너 자신을 분리해야 해. 분리해야 살 수 있어. 류미야, 너의 분노는 정당해. 하지만 그 말들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는 마. 그게 너 자신을 향하게 하지는 마.